1997년 가을, 23세 정숙에게 세상은 끝없이 이어지는 병원 복도처럼 차갑고 메마른 공간으로 다가왔다. 며칠간의 고통스러운 산고 끝에 겨우 세상에 나온 아들 준호를 품에 안은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뒤엉켜 소용돌이쳤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묘한 안도감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아들의 아버지는 태어나기도 전에 사라졌고 가족들은 그녀를 버린 채 등을 돌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미혼모라는 낙인으로 찍어 비웃었고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등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정숙은 그 복도 끝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믿었다. 준호의 부드러운 피부가 그녀의 거친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이 아이를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차가움을 견디겠어. 너는 내 전부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될게.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그 다짐은 그녀의 영혼 깊숙이 새겨졌고 곧이어 시작된 고된 삶은 그 다짐을 피로 물든 현실로 바꿔놓았다. 정숙의 일상은 지옥 같은 반복이었다. 낮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손님들의 잔소리를 참으며 밤에는 편의점에서 불빛 아래 홀로 서서 졸음을 쫓아야 했다. 잠은 하루 4시간도 채 되지 않았고 그녀의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은 때가 박혀들었다. 허리는 만성적인 통증으로 구부정하게 젖혀졌고 발바닥은 딱딱하게 굳어 갈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을 아들을 위한 희생으로 승화시켰다. 준호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의 피곤한 몸은 기적처럼 힘을 되찾았고 그의 작은 미소는 그녀의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태양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끈질겼다. 그들의 비웃음 섞인 속삭임이 그녀의 등을 따갑게 찔렀지만 정숙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하며 준호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외로움이 그녀의 가슴을 파먹을수록 준호에게 쏟아내는 사랑은 점점 맹목적으로 변질되었다. 이 아이만이 그녀의 구원이자 삶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녀는 준호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만 있으면 돼. 엄마가 다 할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엄마는 내 편이야. 준호가 5살이 되던 해 그 평화로운 환상은 처음으로 깨지기 시작했다. 유치원에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다. 준호가 다른 아이를 때려 입에 상처를 입힌 사건이었다. 정숙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원장실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후회 없는 표정으로 서 있는 준호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보였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비명처럼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애 얼굴 좀 보세요. 피가 나고 입술이 터졌어요. 뼈라도 부러졌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신 아들이 괴물인가 봐요. 그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정숙의 가슴을 꿰뚫었다. 정숙은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웅크러졌고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다. 모든 비난이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자신이 짊어져야 할 몫으로 여겼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갈라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준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아들의 얼굴을 살피자 거기에는 미안함 대신 억울함과 약간의 도전적인 기색이 스쳤다. 정숙은 그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버렸다. 그래, 세상이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 거야. 아이들은 아직 철이 없으니까. 그녀는 준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주변을 살피듯 나지막이 속삭였다. 준호야, 그 애가 먼저 내 장난감 뺏었구나. 그치?
엄마, 다 알아. 세상이 아직 우리를 몰라서 그래.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안도하는 듯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의 어린 마음 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잘못해도 엄마는 나를 지켜줄 거야. 이 단순한 깨달음은 준호의 내면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심었고 그의 순수한 영혼은 서서히 더러워지기 시작했다. 정숙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사랑은 이미 장님의 그것처럼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에 들어선 준호는 곧 문제아로 낙인 찍혔다. 선생님, 오해해요. 우리 준호는 착한 애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해서 그래요. 가정교육에 문제 있는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증명할게요. 교사의 깊은 한숨은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정숙은 그것을 편견으로 치부하며 아들의 손을 힘주어 잡고 교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마치 비밀스러운 주문을 외우듯 속삭였다. 준호야, 세상 사람들은 우릴 몰라. 엄마만이 너를 진짜로 알아. 엄마가 지켜줄게. 누구도 너를 해칠 수 없어. 준호는 그 말에 웃었다. 그 미소 속에는 이제 교활함과 우월감이 스며들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정숙은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 아들이야. 내 사랑이 만든 기적이야. 중학생이 된 준호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껍데기를 벗어던졌다. 키는 훌쩍 자라 170cm를 넘었고 몸집은 단단한 근육으로 채워졌다. 굵어진 목소리는 성인의 그것처럼 낮고 위압적이었으며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제 정숙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마주쳤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다. 학교에서 그는 가장 약한 아이를 골라 괴롭히는 왕이 되었다. 복도에서 밀치기, 화장실에서 돈 뜯어내기, 그런 일상이 그의 일상이었다. 정숙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부정했다. 사춘기니까 곧 지나갈 거야. 어느 늦은 저녁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중년 부부가 서 있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울음기 어린 목소리로 쏟아냈다. 우리 애가 준호한테 6개월 동안 120만 원을 뺏겼어요. 아이는 이제 학교 가는 걸 극도로 무서워해요. 밤마다 악몽을 꿔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본능적으로 부인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준호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오해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통장 내역서를 흔들며 다가오며 위협적인 기색을 보였고 정숙은 궁지에 몰려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지갑을 열어 통장의 잔액을 확인했다. 120만 원. 그것은 그녀의 한 달치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였다. 돈을 건네며 그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었다. 죄송해요. 정말. 제가 대신 갚을게요. 부부가 떠난 후 정숙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이어폰을 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준호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무심했다. 준호야, 그 돈 정말 내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준호는 이어폰을 빼고 귀찮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그 새끼가 먼저 빌려달래서 빌려준 건데 내 잘못이야? 내가 칼 들이대고 협박했어? 웃기지 마. 그의 말투에는 반성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오히려 억울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정숙은 그 눈빛을 마주할 수 없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음엔 조심해. 알았지? 엄마가 있으니 너무 걱정 마.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약해졌다. 준호는 대답 없이 다시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았다. 정숙은 거실로 나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찢어질 듯 답답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아직 사춘기야. 내가 더 잘해야 해. 크면 나아질 거야. 그녀는 낡은 주문을 외우며 스스로를 마취시켰다. 하지만 그 밤 그녀의 꿈속에는 준호의 차가운 눈빛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의 그림자를 외면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점점 더 깊은 구렁으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중학교 3학년 여름, 준호는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서로 끌려갔다. 후배를 옥상에서 모아놓고 주먹과 발길질로 갈비뼈에 금을 가게 만든 중상 사건이었다. 차가운 조사실에서 정숙은 형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무덤덤하게 말했다. 이번이 세 번째예요. 이전엔 돈 뜯기, 이번엔 폭행. 소년원 송치를 검토 중입니다. 어머니, 더 이상 아드님을 감싸줄 수 없어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정숙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부짖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매일 붙잡고 가르칠게요. 우리 준호는 착한 애예요. 그녀의 눈물은 바닥에 고였다. 형사는 지친 표정으로 이번이 마지막 선처라는 경고를 남겼다. 다음엔 안 통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정숙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시야가 흐려졌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졌다. 내가 더 엄하게 했어야 했어. 하지만 어떻게? 옆자리에 앉은 준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에휴, 엄마 시끄럽게 왜 그래 창피하잖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정했다. 미안함이나 죄책감은커녕 오직 불편함만이 배어 있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심장에 두려움의 칼이 꽂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두려움을 다시 사랑의 베일로 덮어버렸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다음엔 안 그럴게. 그녀의 속삭임은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준호는 대답 대신 창문을 두드리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정숙의 가슴을 더 깊이 베어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준호는 학교를 자퇴했다. 공부? 그딴 거 필요 없어 엄마 그만 좀 해. 그의 말은 정숙의 만류를 단칼에 자르고 지나갔다. 그는 이미 동네 조직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새벽에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그의 몸에서는 싸구려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진동했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손등에는 문신 같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정숙은 그 변화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여전히 용서했다. 아직 젊으니까 내가 더 노력해야 해.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준호의 전화 통화가 들려왔다. 그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상대를 다그쳤다. 야, 너 지금 장난해? 내일까지 안 갚으면 네 집 앞에서 기다린다. 가족들 다 엮어서 후회하게 해줄게. 알았지? 그 살기 어린 톤에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그릇을 손에서 놓쳤다.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유리 파편이 그녀의 발을 베었지만 피가 흐르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준호가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이제 엄마를 돈줄로 보는 듯했다. 야, 엄마 돈 좀 줘 50만 원.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했다. 준호야, 돈은 무슨 돈이 필요해? 엄마 요즘 정말 힘들어. 월급도 아직 안 나왔어. 준호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코웃음을 쳤다. 됐고 그냥 줘. 필요 없어? 그럼 나가서 구걸이나 해. 그는 망설임 없이 정숙의 지갑을 뒤졌다. 낡은 가죽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들고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정숙은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3.0.5.7 떨리는 목소리로 숫자를 음조렸다. 준호는 그 카드로 현금 인출기를 찾아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정숙은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밤새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소리가 그녀의 절망을 증폭시켰다. 이게 내 아들인가? 내가 낳은 이 아이가 하지만 직감 속에서 피어오르는 공포를 그녀는 다시 외면했다. 오냐오냐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장벽이 이제 그녀 자신을 가둔 감옥이 되어 있었다. 몇 달 후 준호는 조직의 막내로 인정받았다. 그는 폭력을 능숙하게 휘둘렀고 거짓말은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집에 돈을 요구하는 횟수는 잦아졌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준호야, 이 돈 뭐에 쓰는 거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줘. 이자는 어떻게 갚을 건데? 엄마가 도와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간청처럼 약했다. 준호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툭 던지듯 말했다. 그냥 필요해서 신경 꺼. 정숙이 다시 물으려 하자 그는 벌떡 일어났다. 야, 시끄러워. 그냥 닥치고 돈이나 마련해. 엄마가 왜 이렇게 잔소리야? 나 없으면 너도 죽을 텐데.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경멸이 타오르고 있었다. 정숙은 그 눈빛을 직시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차갑고 공허한 그 시선은 예전의 따뜻한 아들의 잔재를 모두 지워버린 듯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낳은 완벽한 타인을 마주하고 있었다. 정숙은 고개를 떨구고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야 그녀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쓰러졌다. 왜 이렇게 됐어? 그녀의 속삭임은 어둠 속에 쓰러졌다. 그해 겨울, 준호가 연루된 조직 싸움에서 절정에 달했다. 상대 조직원에게 칼을 휘둘러 복부에 깊은 상처를 입힌 사건이었다. 그는 도주했고 정숙의 집에는 피해자 측 조직원들이 들이닥쳤다. 덩치 큰 3명의 남자들이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며 위협적인 기색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정숙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부탁이에요. 돈이 없어요. 제발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집안을 헤집으며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다. 결국 정숙은 살던 집을 담보로 마지막 사채를 끌어왔다. 손이 떨려 서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피 같은 돈을 건네며 그녀는 마지막 모성애를 짜내 빌었다.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대신 맞을게요. 남자들은 돈을 쥐고 냉소를 지으며 떠났다. 정숙은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합의됐어. 이제 돌아와도 돼. 준호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정숙은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의 생존이 자신의 모든 것보다 소중하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그녀를 서서히 파멸의 구렁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빚은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준호가 22이 되었을 무렵 그는 조직 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다. 돈을 걷고 빚을 추심하며 폭력을 일삼는 형님이 되었다. 그의 폭력은 더 이상 충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산된 잔인함이었다. 어느 늦은 밤 준호와 조직원 셋이 한 자영업자의 가게로 쳐들어갔다. 가게 주인은 50대 중반의 왜소한 남자였다. 그는 빚을 갚지 못해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준호는 이를 무시하고 테이블을 걷어차 부쉈다. 시간! 개소리 하지 마! 이 새끼가 지금 장난까나? 내 인생 끝장낼까? 준호의 눈에는 광기가 번뜩였다. 주인이 금고 열기를 거부하자 준호는 주먹을 휘둘렀다. 조직원들이 금고를 털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가슴 속에는 쾌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게 힘이다. 세상이 나를 꺾을 수 없어. 며칠 후 정숙은 고시원 같은 좁은 방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20대 조직폭력배가 자영업자를 폭행하고 강도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화면에는 경찰 특공대에 포위된 준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입가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리모컨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화면 속 아들을 보며 숨 쉬는 것을 잊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준호야, 왜? 그녀의 속삭임은 허공에 흩어졌다. 다음 날부터 정숙의 집 앞은 기자들로 들끓었다. 그들의 플래시와 질문이 쏟아졌고 이웃들의 손가락질은 더 노골적이었다. 정숙은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숨죽인 채 지냈다. 그녀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정숙은 수척한 얼굴로 매 공판마다 법정을 채웠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졌다. 하지만 준호는 단 한 번도 엄마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변호사나 판사를 향할 뿐이었다. 판사가 준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정숙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입에서 비명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다. 아니야. 제발, 우리 준호를. 법정 전체가 그녀의 절규에 압도되었다. 준호는 선고를 듣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의 등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재판 후 정숙의 집은 비 때문에 경매로 넘어갔다. 그녀는 짐을 챙겨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창문 없는 좁고 어두운 방,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 밤마다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흐느꼈다. 내가 잘못 키웠어. 너무 오냐오냐 했어. 때렸어야 했어. 혼냈어야 했어. 후회와 자책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파국을 막을 기회가 수없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매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을 감았다. 그 사랑은 이제 독이 되어 그녀를 삼켰다. 6개월 후 준호는 정숙의 면회 신청을 한 달 동안 거부하다 마침내 허락했다. 준호야, 엄마야, 오랜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준호는 수화기를 들고 엄마를 노려보았다. 왜 왔어? 이제 와서 뭐해?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정숙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물었다. 보고 싶어서. 건강은? 밥은 잘 먹고? 추우면 옷 사줄까? 준호는 코웃음을 쳤다. 보고 싶긴. 엄마.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알아? 내 탓이야.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쏟아냈다. 엄마가 나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나한테 제대로 하나 안 가르쳐줬어? 왜 내가 잘못했을 때 말리지 않았어? 왜 항상 괜찮아라고만 했어? 너는 날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외로움 채우려고 나를 이용한 거지. 나 하나 똑바로 못 키우면서 무슨 엄마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그의 말은 총알처럼 정숙의 심장을 꿰뚫었다. 정숙은 참지 못하고 오열하며 바닥에 쓰러졌고 교도관이 다가와 면회 시간 종료를 알렸다.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 잿빛 하늘이 무너지듯 비를 쏟아냈다. 정숙은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지만 펴지 않았다. 비를 맞아도 괜찮았다.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은 그녀의 마음만큼이나 서늘했다.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너는 날 이용한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아들을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던 걸까? 어차피 그녀의 삶은 이미 모든 것이
물에 젖어 쓰러진 터라 비를 피할 이유가 없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아 빗물을 흘려보내는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눈물은 이미 말라붙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 그녀와 아들 둘 다를 파멸의 구렁으로 몰아넣었다. 세상은 무심히 돌아가지만 정숙의 시간은 그 차가운 면회실 유리창 앞에서 영원히 멈춰버렸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텅 빈 메아리만이 남아 밤새도록 속삭였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